안녕하세요. 축구 토토 승무패 경기 전문 분석가 S버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난 2회차에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나요? 이번 회차에서는 적중 특례 경기가 2경기가 발생됐네요. 저희 S버프는 결국 최종 9경기밖에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4번 경기, 샬케와 호펜하임 경기에서는 호펜하임의 핵심 선수들인 루디, 게이거, 그릴리치, 노르트베이트 모두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샬케에게 대패했죠. 핵심 선수들이 이탈을 해도 최소 무승부 정도는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저희의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8번 경기, 라이프치히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에서는 역시 홀란드의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도르트문트가 대승을 거뒀네요. 지난 2회차는 저희 S버프의 분석에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회차였습니다. 이번 3회차 경기들은 저희가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초안픽을 안내해드리고자 했는데 3회차에 포함된 세리아의 스페치아 경기와 아르미니 경기가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에 열리는 관계로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변 가능성 경기 또는 승패가 확실한 경기는 빠르게 분석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에서 7번 경기까지의 최종 픽 우선 안내해 드리고 남은 7경기는 내일 금요일 저녁에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릴게요. 1번 경기, 세리아의 볼로냐와 헬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볼로냐는 지난 9라운드 홈에서 크로토네에게 1대0으로 승리한 이후 2연패를 기록했고 5경기 연속 무승부 이후 17라운드 제노아 원정에서 또 2대0으로 패배했죠. 17위 제노아 원정 패배로 8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원에서 제르디 슈텐과 공수자유를 담당하고 있는 도밍게스는 넓은 활동량과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지난 16라운드에서는 도밍게스가 경고 누적으로 빠진 자리에 스반베르크가 출전했지만 전반 47분 경고 2회 퇴장으로 우디네세와 어려운 경기를 펼쳐야 했죠. 전체적으로 중원의 압박은 좋지만 측면과 중앙에서의 공격 속도는 높지 않았고 상대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공격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수비에서는 세컨볼 소유를 하지 못해서 상대에게 재차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많이 보였습니다. 팀에 특별한 장점이 없었고 중원의 안정감을 높이는 그런 경기를 펼치고 있는 팀이에요. 원정팀 헬라스 베로나는 리그 9위로 지난 홈에서 리그 꼴찌팀인 크로토네를 상대로 2대1 승리했죠. 지난 경기 포함해서 스페치아, 토리노 등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승점을 쌓는 모습입니다. 최전방 칼레나치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바락과 자카니를 배치하고 밀리치와 타메즈를 공수 조율 역할을 하고 있죠. 바락은 볼 컨트롤과 패스가 좋고 자카니는 빠른 스피드로 공간 침투와 크로스가 좋아 보였습니다. 양측면 디마르코는 움직임에 센스가 있었고 파라오니는 공수 양면에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죠. 두 팀은 전체적으로 경기 수준이 높지 않고 위협적이라고 할 모습도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헬라스는 측면 공수가 안정적이었고 볼로냐는 중원 압박이 좋아 보였습니다. 최근 상대 전적에서 볼로냐가 2승 1무로 홈과 원정에서 패가 없고 볼로냐의 홈 경기라는 점에서 볼로냐가 약간 유리해 보이죠. 저희의 분석 결과는 볼로냐의 승입니다. 두 번째 경기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와 마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도르트문트는 지난 원정 경기에서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공격에 우위를 보이면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최전방 홀란드와 양측면에 레이나와 산초, 섀도우, 로이스로 이어지는 공격이 아주 위협적이었죠. 중원에서 비첼과 델라네이의 압박과 공수 조율도 매우 수준이 높았습니다. 지난 홈에서 치른 볼프스부전에서는 부상에서 복귀한 홀란드의 움직임이 좋지 않아서 후반 교체 아웃됐지만 라이프치히전에서는 예전 기량을 완전히 회복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죠. 현재 부상자도 아자르 외에는 전력에 영향을 줄 만한 이탈자가 없는 상황으로 당분간은 도르트문트의 상승세가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원정팀 마인츠는 지난 홈에서 프랑크푸르트에게 2대0으로 패했죠. 2패배로 3연패를 기록 중이고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올 시즌 15경기 중에서 1승 3무 11패로 프라이브르크를 상대로 원정에서 3대1 승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성적으로 7라운드 이후에는 포백에서 3백으로 수비 전환을 했고 중원을 두텁게 하고 있지만 좀처럼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해요. 프랑크푸르트전에서는 최전방 파이손을 중원으로 내리고 버카르트를 원톱으로 배치했고 베티우스와 스토커를 양쪽 측면 공격으로 포지션을 변경했지만
상대에게 페널티킥 반칙으로만 2골을 허용했죠. 후반 중반 이후 찰라이, 오니시보, 마테타, 외주투날리 등 4명의 공격수를 교체했고 측면에서 위협적인 크로스가 있었는데 결국 골로 연결시키지 못하면서 찬스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전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도르트문트가 홀란드 복귀 이후에 공격의 무게감이 더해졌고 중원에서도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마인츠는 중원과 공격의 짜임새가 전혀 없고 수비 안정성도 떨어지고 있어요. 양팀의 부상자 그리고 선발 라인업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인츠가 도르트문트 홈에서 승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죠. 도르트문트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호펜하임과 아르미니의 경기입니다. 홈팀 호펜하임은 지난 샬케 원정에서 전반 후반 이후 샬케의 최전방 메투오페에게 연속 3골을 내주면서 결국 4대0으로 대패했죠. 핵심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중원의 압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공격의 흐름도 좋지 못했습니다. 센터백 노르트 베이츠, 비카치치, 그리고 중원의 그릴리치, 게이거, 루디, 여기에 양측면, 아크포그마, 카데라백 등이 쉽게 복귀가 어려울 전망이어서 호펜하임은 당분간 계속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정팀 아르미니는 헤르타 베를린을 상대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올 시즌 4번의 승리 중 홈에서 3승을 기록했고 원정 승리는 지난 샬케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가 유일합니다. 이전 미넨그라드전에 출전했던 센터백 반더울은 좌측면에 데메디나와 제바우어, 중원 프리트를 대신해서 닐손, 라우르슨, 야보, 쿤추가 출전했었죠. 선수 변화를 통해서 이전 경기보다는 점유율이 높아졌고 상대의 전방 압박에도 실수 없이 빌드업이 잘 됐습니다. 측면에서는 빠른 움직임으로 득점까지 성공시키면서 좋은 경기를 펼쳤었죠. 아르미니가 원정에서는 고전하는 경기가 많았고 공격의 무게감도 떨어지지만 전방 압박과 많은 활동량으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호펜하임은 핵심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최종 출전 선수와 배당률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현재의 경기력으로는 호펜하임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네요. 호펜하임의 무와 패가 예상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볼프스부르크와 라이프치히의 경기입니다. 홈팀 볼프스부르크는 올 시즌 6승 7무 2패로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도르트문트와의 원정에서만 패배를 기록하고 있죠. 최전방 베우호스트의 압도적인 큰 신장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 양쪽 측면 윙포드 블랙칼로와 슈테펜을 활용한 빠른 공격은 아주 무게감 있죠. 우측 풀백인 바쿠는 빠른 공격 가담이 좋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쭉 올라가서 측면 윙포드 역할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2경기 만에 부상에서 복귀한 아놀드가 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당해서 다시 결장 공백이 생겼고 중앙 수비수들의 스피드가 빠르지 않고 수비 전환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센터백 폰그라차치 경기력도 좋지 못해서 2경기 연속 전반 이후 교체 아웃됐죠. 원정팀 라이프치히는 지난 홈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수비와 중원의 포지션 변화를 줬지만 결국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이 패배로 지난 미넨글러 원정 패배 이후 9경기 만에 패배였죠. 중원 공수 조율을 담당하는 캄프룸 부상으로 선발에서 제외되었고 대신 사비체르와 하이다라가 측면에서 중원으로 배치됐고 최전방과 중원을 맡았던 포르스베리와 올모가 양측면 공격을 맡았습니다. 상대를 전방에서부터 압박하면서 대체로 빠르고 결정력 있는 선수들을 선발로 내세웠지만 도르트문트 홀란드의 공간 침투와 산초의 측면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지난 도르트문트전에서 중원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고전했지만 측면의 빠른 공격은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볼프스부르크는 유니온 베를린의 빠른 공간 침투에 중앙 수비수가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지만 중원 압박과 역습은 볼프스부르크보다는 완성도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볼프스부르크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쾰른과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입니다. 홈팀 쾰른은 지난 아우쿠스와의 홈 경기에 이어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도 경기력이 좋지 못했어요.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는 중원과 수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무려 5골이나 내주고 말았죠. 전반 중원 압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중앙 수비 메레의 위치 선정과 볼 처리 과정에서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후반 센터백 메레, 세컨드 공격 두다, 중원 오지자는 교체하면서 4-2-3-1에서 3-4-3으로 전술 변화를 가져갔죠. 중원을 두텁게 해서 상대 압박과 측면 역습을 시도했지만 전체적으로 움직임들이 좀 무기력했습니다. 이번 홈에서 헤르타 베를린을 맞이해서도 전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정팀 헤르타 베를린은 지난 홈에서 샬케를 상대로 중원 귀행두지와 최전방 코르도바의 좋은 움직임으로 3-0 완승을 거뒀죠. 이후 아르미니 원정에서도 중원 귀행두지를 중심으로 상대의 강한 압박을 벗어나면서 최전방과 중원의 공격 흐름이 좋았습니다. 최전방 코르도바는 몸싸움은 강하지만 스트라이커로서 혼자서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모습이고 투톱인 클로스는 큰 존재감이 없어 보였어요. 측면에서 루케바키오의 스피드는 있지만 위협적인 크로스나 공간 침투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켈레는 중원 수비가 흔들리고 있고 공격의 전개도 좋지 않지만 힘과 높이가 있습니다. 반면 헤르타 베를린은 전체적으로 활동량은 많지만 효과적인 움직임이 없었고 제공권에 약한 모습이죠. 다만 켈른이 원정보다는 홈에서의 경기가 좋았고 홈에서 패하더라도 8경기 중에서 2경기만 무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켈른의 무와 패 예상합니다. 6번째 경기는 브레멘과 아우크스의 경기입니다. 브레멘은 지난 레버쿠젠 원정에서 중원과 측면 봉쇄를 잘하면서 1-1 무승부를 기록했죠. 레버쿠젠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를 했지만 세트피스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양 측면 풀백인 게브레 셀라시에와 아우구스틴선의 공수 양면에서의 움직임은 아주 좋았습니다. 장기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웠던 쿠르그가 후반 교체로 출전했고 측면 공격수인 라시자가 복귀 예정입니다. 현재 크루그와 라시자가 정상 컨디션은 아니지만 득점력이 있는 선수들인 만큼 중원의 핵심 에게슈타인과 중요한 흐름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브레멘은 올 시즌 초반에는 2연승을 기록했지만 공격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공격의 무게감이 많이 떨어졌었죠. 이후 5경기 연속 무승부와 4연패를 거듭했지만 핵심 공격수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차츰 공격의 짜임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아우쿠스는 지난 슈투트가르트에게 전반 초반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경기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결국 4-1로 패했죠. 이전 켈른 원정에서는 고전 끝에 부상에서 복귀한 좌측 풀백 아고이 골로 힘겹게 1-0 승리를 했습니다. 시즌 초반 유니온 베를린과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승리했지만 이후 마인츠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가 없었고 원정에서는 켈른과 아르미니에게 승리했을 뿐이죠. 그루에조와 스트로볼은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은 좋았지만 최전방과 측면으로의 패스 연결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전방 니덜레이너와 측면 리히터의 전방 압박과 측면에서의 위협적인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브레멘은 그동안 부상 중이었던 펠루그루가 2경기째 교체 출전하고 있죠. 아직 폼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문전에서의 몸놀림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라자시까지 복귀한다면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현재보다 한층 더 무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우크스는 수비와 중원에서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거친 압박을 했었는데요. 전반 중반까지는 전방 압박과 수비 라인을 잘 유지하면서 측면에서의 움직임도 괜찮았지만 이후 측면에서 수비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집중력만 떨어지지 않았다면 4골까지 허용하지는 않았을 경기 내용입니다. 양팀 모두 수비 불안은 있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아우크스보다 브레멘의 공격이 짜임새가 있어 보입니다. 브레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는 토리노와 스페치아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리노는 현재 리그 18위로 올 시즌 17경기 중 제노아와 파르마 원정에서 2승을 기록하고 있고 홈에서는 승리가 없습니다. 지난 17라운드 원정에서 AC 밀란에게 2-0으로 패했고 이전 헬라스와의 경기에서는 1-1 무승부를 기록했죠. 기본 전술은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고 3백 라인을 올리면서 중원과 전방 압박의 경기 패턴을 보이는 팀입니다. 지난 AC 밀란과의 경기에서는 흐름에 따라 우측 빌프리트 신고를 수비로 내리고 미드필더 세그레를 교체 투입하면서 3-5-1-1 전술에서 4-3-1-2로 전환했고
측면 수비를 강화하고 역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죠. 경기를 풀어내는 선수가 보이지 않았고 최전방과 측면에서의 침투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원정팀 스페치아는 리그 14위로 4승 5무 8패, 23득점, 32실점을 기록하고 있죠. 지난 시즌 세리아 B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승격 플레이오프를 거쳐 창단 이후 첫 세리아로 승격된 팀입니다. 지난 12일 홈에서 삼프도리아에게 2대1로 승리하면서 2연승을 기록 중이고 이전 8경기에서는 승리가 없었네요. 삼프도리아의 경기에서 공격 라인의 파리아스, 은졸라, 기아시 세 선수의 공격의 호흡은 좋았지만 전방에서의 수비 가담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파리아스는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 움직임은 좋고 은졸라도 스피드와 몸싸움에 강한 모습이었어요. 수비에서는 센터백 차보투와 테르지 위치 선정과 공중볼 처리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토리노는 상대팀과 홈 그리고 원정 경기나 등 상황에 따라서 경기 기복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격 짜임새는 스페치아보다는 나아 보이죠. 스페치아는 좌측 파리아스 외에는 공격에 특별한 선수가 보이지 않았고 중앙 수비의 안정감은 토리노보다 좋다고 판단이 듭니다. 토리노는 지난 우디네세, 크로노테, 칼리아리 등 전력이 약한 팀을 상대로도 홈에서 승리하지 못했죠. 토리노의 무 혹은 패 예상합니다. 최종 보시면은 1번 경기 볼로냐와 헬라스의 경기는 볼로냐의 승, 2번 경기 도르트문트와 마인츠의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승, 3번 호펜하임과 아르미니의 경기는 호펜하임의 무 또는 패, 4번 볼프스부르크와 라이프치히 경기는 볼프스부르크의 무 혹은 패, 5번 경기 켈른과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도 켈른의 무 혹은 패, 6번 경기 브레멘과 아우크스 경기는 브레멘 단통 승, 7번 경기 토리노와 스페치아의 경기도 토리노의 무 혹은 패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저희는 나머지 8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 다시 한번 분석을 잘 해서 내일 금요일 저녁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